결과다. 그 사람의 생산 구조가 먼저 드러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기준은 노동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흔히 부의 원천을 자본이나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분석은 정반대입니다. 화폐는 교환을 편리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며 부의 근원은 생산이고 생산의 핵심은 노동입니다. 다시 말해 돈은 출발점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유명한 핀 공장 사례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핀을 만들면 하루에 몇 개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정을 세분화하여 18단계로 나누고 각자 한 단계씩 맡기면 하루 수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공장 관찰을 근거로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업입니다. 분업은 숙련도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기계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의 부가 확대됩니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금이나 은의 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가 매년 생산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에 달려있다. 부의 기준은 창고에 쌓인 화폐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생산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돈은 생산 구조가 건강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노동이 조직화되고 역할이 나뉘고 기술이 축적될 때 수익은 뒤따릅니다. 구조가 먼저이고 결과는 나중입니다. 또한 스미스는 인간을 단순한 이기적 존재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덕 감정론에서 공감을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작동하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거래도 무너집니다. 즉, 생산 구조는 도덕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지속됩니다.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시장이 넓어질수록 더 세밀한 전문화가 가능하고 전문화가 깊어질수록 생산성은 더욱 향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원리가 아니라 구조 설계의 원칙입니다. 서양 경제학에서 스미스는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는 무제한적 탐욕을 옹호한 인물이 아닙니다. 국방, 사법, 공공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시장은 구조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동양의 공자는 정치는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서가 바로 서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스미스는 역시 구조의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설계된 체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연봉, 매출, 자산 규모. 그러나 스미스의 질문은 다릅니다. 그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생산 구조는 무엇인가? 시간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노동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기술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돈은 일시적입니다.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는 산업화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는 변화의 중심에서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는 생산에서 나오며 생산은 노동에서 나오고 노동은 분업을 통해 극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결과다. 그 사람의 생산 구조가 먼저 드러난다. 결과를 부러워하지 말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수익을 쫓지 말고 노동의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과를 비교하기 전에 분업의 질을 돌봐야 합니다. 돈은 원인이 아닙니다. 노동과 구조가 원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단기적 수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산의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 됩니다.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도덕 없는 이익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익 없는 도덕 또한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시부사와 H를 상징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는 이 문장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도 무조건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본이 어떤 방향을 가질 때 사람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제시합니다. 노노와 주파는 철학서가 아니라 실제 기업 설립과 금융운영, 공익활동을 수십 년간 이끌어온 사람이 남긴 경영 기록이자 판단의 기준서입니다. 시부사와는 평생 500개가 넘는 기업과 은행, 교육기관, 사회단체 설립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얼마를 벌었는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돈은 어떤 방식으로 벌어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과정의 선택과 태도를 그대로 품고 이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본은 중립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의 성격과 판단을 드러내는 매개체였습니다. 그가 말한 도덕 없는 이익이란 단순히 불법이나 부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 신뢰를 희생하는 모든 선택을 포함합니다. 직원의 안전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 거래 대상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약, 사회적 비용을 외면한 채 이익만을 최대화하는 구조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시부사와는 이런 이익이 숫자로는 커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신뢰의 붕괴라는 더 큰 손실로 되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이상론이 아니라 실제 기업 운영에서 수없이 확인된 경험적 결론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익 없는 도덕 또한 경계했습니다. 도덕을 말하지만 실행이 없는 태도, 책임은 주장하지만 생산과 고용을 외면하는 자세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도덕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해야 할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을 노노의 실행을 주판에 비유했습니다. 노노는 방향을 정하고 주판은 그 방향을 현실에서 증명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자본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시부사와는 기업의 존속 기간을 도덕의 척도로 보았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기업은 단지 시장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관계 속에서 신뢰를 축적해온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단기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신뢰를 남기는 선택이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평생의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자본의 방향입니다. 오늘날 이 문장이 다시 읽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돈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시부사와는 질문의 순서를 바꿉니다. 이 돈은 누구의 삶을 위해 세워졌는가? 그리고 이 돈은 어떤 사회를 남기는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자본은 더 이상 중립일 수 없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부사와 H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돈은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숫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어디에서 벌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가 곧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 이를 선택하는 기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덕 없는 이익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익 없는 도덕 또한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본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은 사물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생산 관계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그는 자본을 돈이나 기계, 공장 같은 물리적 대상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가 본질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본을 많이 가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왜 그것이 힘을 가지는가? 왜 돈은 사람의 시간을 사들이고 노동을 지배하며 결정을 통제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은 소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 사이의 관계. 그 비대칭이 자본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19세기 영국 산업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습니다. 공장 감독 보고서, 아동 노동 기록, 임금 통계 등을 인용하며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현실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는 생존에 필요한 임금만을 받았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자본가에 기속되었습니다. 이를 그는 잉여 가치라고 말합니다. 자본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잉여 가치는 노동력의 가치와 그것이 창출하는 가치 차이에서 생긴다. 이는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는 하루에 8시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만 12시간을 일한다면 나머지 4시간은 무급 노동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자본의 증식 원리입니다. 자본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통제해 증식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물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또한 그는 상품 물신주의를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품의 신비한 가격은 인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사물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우리는 상품을 보며 가격을 인식하지만 그 안에 담긴 노동의 관계는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가격만 남습니다. 이것이 구조의 가림막입니다. 여기서 권력이 등장합니다. 권력은 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로 나타납니다. 임금표로 나타납니다. 소유권 문서로 나타납니다. 구조는 보이지 않지만 삶을 결정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감정적 연설가가 아니라 통계와 보고서를 근거로 논중한 분석가였습니다. 동양의 사상가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사회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르크스는 경제 구조 속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이익 중심으로 고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익이 관계를 지배하면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그는 자본은 돈이 아니라 관계이며 그 관계는 권력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이해한다는 것은 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노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가격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보고 있는가? 내가 받는 임금, 내가 소비하는 상품, 내가 맺는 계약은 모두 관계의 결과입니다. 숫자는 중립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구조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본이 확대될수록 인간이 소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제학, 철학 고수에서 노동자는 노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노동이 자기 실현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만 남을 때 인간은 소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본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다. 우리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구조를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 문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문장은 워렌 버핏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선택 기준을 드러내는 원칙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연례 주주서원과 인터뷰에서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가격은 눈에 보이지만 가치는 분석과 인내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숫자보다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버핏은 투자란 단순히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가치를 이해하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이 실제로 창출하는 현금 흐름, 경쟁 우위, 경영진의 정직성 같은 본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가치라는 단어를 반복한 이유는 돈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기록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기록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장기를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단기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말하지만 실제 소비는 충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 그대로 남습니다. 버핏은 이를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활동적인 사람에게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돈을 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라 행동의 속도를 낮추라는 경고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는 뜻입니다. 버핏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철학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거래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할 수 있는 기업,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유지될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주변이 과열되어도 기준을 바꾸지 않는 힘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성공을 복리의 힘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복리의 힘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을 견딘 태도였습니다.
장기는 단순히 오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버핏의 삶을 보면 돈이 단지 축적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돈의 방향에 대한 철학적 선택입니다. 돈이 쌓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돈은 결국 성격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일상에 적용한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지금 가격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를 보고 있는가? 나는 빠른 결과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소비를 통해 나의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있는가?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월말의 통장, 투자 기록, 소비 내역은 우리가 반복해온 선택 집합입니다. 버핏의 철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고 과도한 빚을 지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단순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전략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결국 돈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중시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